자, 청춘가부가 들어가 볼게. 자, 이 가사는 규방 가사에 속해. 규방 가사라는 거는 조선시대 때 아녀자, 여성의 방을 가리켜. 그러니까 여성이 지은 가사 형태, 즉 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가사는 시랑 비슷한데 조선시대 때 굉장히 길게 쓰여졌던 그런 운문 문학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여기 작가가 있어 없어? 없죠. 작가 미상이다. 자, 제목이 뭐니, 얘들아? 청춘 과부가잖아. 청춘 과부. 우리 과부인데, 이 남편을 잃은 사람을 과부라고 하잖아. 근데 어린 나이에 잃은 거야. 그래서 청춘 과부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여자가 부르는 노래다라고 기억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이 남편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들어져 있어. 그래서 성격은 애상적이고 슬픔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지. 자, 애상적이다. 그리고 그리움을 담고 있다. 우리 그러면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준비됐지? 천생간 만물 중에 무상할 수 인해사정. 자, 천지간은 하늘과 인간 사이야. 네.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 사이의 만물 모든 것들 중에 무상할 수 무상. 인생 무상, 아무것도 없다, 허무하다 이런 뜻이야. 허무한 인해사정. 인해사정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화자 자신이야. 자, 나의 사정은 내역이야.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하늘과 땅 중에서 이렇게 허무하고 자, 처량한 인해사정 한번 들어봐라 이런 뜻이야. 자, 못할라 빈집 살림 못할러라. 자, 지금 자기가 되게 허무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라고 했잖아. 근데 참 난 못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못한다 이런 뜻이야. 근데 여기가 똑같은 말이 이렇게 반복이 돼. 그러다가 빈집 살림 못할러라 이렇게 말하거든. 이거 약간 예전에 고려가요 특성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지. 어떤 구조냐면 같은 어휘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야. 이런 걸 통해 운율감도 형성을 하지만 의미도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강조하냐? 나 앞에서 얘기했잖아. 하늘과 땅 속에 나 되게 허무하게 살고 있는데 살림을 못한다. 못한다 왜? 나 굉장히 살기가 힘들다. 나 너무 괴롭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혼자서 살기 힘들다. 어떤 여인의 허무한 삶을 얘기하는 거지. 여인의 혼자 사는 외로운 처지를 얘기하는 거야. 처지. 읽었으나 검었으나 부부밖에 또 있는가. 얼거 있고 검어 있고, 그러니까 얼굴에는 얼근 얼굴이 자국이 있거나 검거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기든 못생기든 부부밖에,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건 부부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이해가니? 또 있는가 하고 서리법 계속 사용이 되고 있어요. 선생님이냐 서리라고 할게요. 자, 그러니까 뭐 잘생기든 못생기든 늙든 뭐하든 부부밖에 서로 볼 사람이 없지 않겠냐. 한데 나는 있어 없어? 없어. 혼자 살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견우직녀 성도 둘이 서로 마주 섰는데, 자, 견우직녀는 서로 옛날부터 이 하늘의 재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고 1년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하지만 어떻죠? 이 견우직녀보다 나는 어떻다라는 얘기입니까? 자, 화자랑 지금 비교하는 거야. 나는 만날 수 있어, 못 만나. 못 만나잖아. 남편이 죽었는데. 그죠? 나와 뭐를 이루는 거야? 대조. 누가 더 낫다? 견우직녀가 낫고 내가 불쌍하다 이 얘기야. 용천검, 태화검도 둘이 서로 짝이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얘네들은 칼 종류거든. 근데 얘네들도 서로 짝이 있다라는 거. 유명한 그 칼이에요, 칼. 얘네들도 서로 짝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화자보다 누가 더 낫다? 용천검, 태화검. 그 다음에 날짐승, 길 벌어지다는 건 들에 흔히 있는 뭐 벌레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야. 역시 얘네들도 다 뭐가 있어. 짝이 있고 마주보고 있는데 뭐 한다라는 얘기야. 화자는 그러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화자 vs 지금 몇 가지 얘기했어? 하나, 둘, 셋. 얘네들보다 자신의 처지가 어떻다? 굉장히 외롭고 짝을 잃은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처지를 모았나 대조를 하고 있어요. 심화시켜서 대조를 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 짝이 있건만 전생 차생 무슨 죄로 우리 둘이 부부가 되어. 자, 지금 하자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거의 삶은 전생이라고 하는 거죠. 차생은 그 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후의 삶이 무슨 죄로 우리 둘이 부부가 되어.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고 희던 몸은 황금이 되고 자선이 많고 영화를 누리며 백년해로 살자고 했더니 이거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야, 못 사는 거야? 못 사는 거야. 서로 뭐 하기로 한 거죠? 결혼의 삶에 대해서 약속을 했는데 실제는 이루어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살기로 아마 결혼할 때 약속을 하고 살잖아, 얘들아. 그지? 자, 그렇게 살기로 약속을 했는데, 자, 하느님도 무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내 남편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나? 자, 바로 하느님도 정이 없어. 그 첫 번째 원인이 하느님 때문이래. 무정하고, 가운이 불행하여, 우리 집에 운이 불행하고, 조물이 시기하고, 조물은 뭐냐면, 이 세상을 만든, 그럼 하느님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네. 하느님하고 비슷한 거 조물주라고 하잖아요. 하느님이라고 할게요. 신이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조물이 시기하고 귀신조차 사정이 없다. 그러니까 귀신조차도 우리를 봐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뭡니까? 화자는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내가 살 수 없었던 이유를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얘들아? 신과도 같은 존재, 즉 외부의 요인을 탓한다. 근데 여기서 뭐 탓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하루아침에 남편하고, 그치? 지금 상황이 임과 이별을 떠나서 임이 어떻게 돼? 만날 수가 없잖아, 얘들아. 사별을 했다면 죽은 거죠. 그 이유를 외부의 요인으로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말 잘하고 인물 좋고 남편이 그랬나봐. 활 잘 쏘고 키도 크고. 자, 지금부터 내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다라고 하냐? 말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활도 잘 쏘고 키가 크고 다정한 우리 남군, 그리고 사랑하던 우리 남군. 자, 뭐 하고 있어요? 자,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남편의 어떤 그쵸, 다재다능하고 그 용모 이런 것들을 칭찬을 하는데 쭉 뭐 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열거 또는 나열하고 있지요. 나열해서 표현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다정한 우리 남군, 사랑하던 우리 남군. 자, 비슷한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반복이 되고 있죠. 여기와 여기의 통사 구조가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있네요. 자, 이거 뭐가 사용된 거지, 얘들아? 예, 대구. 비슷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야? 운율감 형성하는 요소도 있고요. 자신의 남편의 어떤 장점을 더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있죠. 무슨 나이가 그렇게 많아 청사의 외로운 혼이 된단 말인가? 자, 누가?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실제로 나이가 많았겠니?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다.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청산 푸른 산에 외로운 혼이 된단 말인가? 혼이 누구죠, 얘들아? 그치, 남편이야, 남편. 말인가? 삼생연분 아니런가? 삼생이라는 것은 전생, 현생, 후생 뭐 이런 식으로 삶이 끊어지지 않는 깊은 인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냥 전생의 연이 아니야. 이거는 굉장히 깊은 인연을 얘기한다. 그쵸? 깊은 인연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깊은 인연이 아니었던가? 또는 우리의 사주팔자가 그러한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비슷한 그 문장의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죠. 우리가 삶이 이러한 것이 어쩌면 우리의 운명이었던 건가? 아니면 사주팔자였던 건가?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야. 이미 부부되었으면 죽지 말고 살았거나, 그리 죽지 할 작시면 만나지 말았거나. 자, 어떻죠? 여기서도 비슷한 문장의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죠? 이거 뭐죠? 통사구조의 반복, 무슨 표현법? 대구법.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죽을 줄 알았으면, 부부가 되었다면 죽지나 말던지, 아니면 죽으려고 했던 거였다면 처음부터 만나지 말던지. 지금 그러니까 슬픈 마음을, 원망이라기보다는 슬픈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이른 나이에 죽었잖아요. 그죠? 부질없는 인의 심사.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 부질없다는 건 소용이 없는 거야. 소용없는 인의 심사, 나의 마음을 어느 누가 위로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심해로다. 자, 심해라는 건 깊은 마음이에요. 깊은. 자, 마음속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마음을 심해라고 하거든요. 심해로다. 깊은 마음이로구나. 바다같이 깊은 수심. 수심이라는 것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죠? 걱정, 근심,
슬픔, 그죠? 절망.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야. 바다같이 깊은 슬픔으로, 수심, 깊은 마음으로 빠져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시메로다, 시메로다라고 얘기하는 건 화자의 정서를 얘기하는 거야. 화자의 정서. 화자의 정서. 어떤 정서입니까? 그쵸? 슬픔, 절망, 근심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 부분. 그러니까 슬프다, 슬프다, 바다같이 슬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또한 태산같이 높은 심해. 자, 그 슬픈 마음이 어떻다? 태산과 같이 높대요. 높은 마음인데 그것이 상사로다. 상사라는 건 서로 만나지 못해서 병을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움이야, 그리운 병. 태산과도 높은 마음이 그리운 병이로구나. 그리움의 병이로구나. 그러니까 만나지 못해. 옛날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걸리는 병을 무슨 병이라고 하냐면 상사병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화자의 마음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야. 어떤 마음이야? 내가 사랑하는 젊은 남편과 결혼을 해서 10년 살다 죽어도 당연히 슬픈 건데 한참 사이가 좋을 신혼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남편이 어떤 이유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럼 부인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굉장히 슬픈 마음이 들겠죠. 지금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 상사하던 우리 난군. 자, 그리워하는 우리 난군. 우리 난군이라는 건 화자의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어이 그리 못 오는가? 자, 뭐 하고 있어요? 역시 서리적인 표현 사용되고 있죠. 자, 어이 그리 못 오는가?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리움을 표현에 강조하는 거야. 병들어 누워 인간사 끊어졌으니 못 오는가? 자, 네가 병들어서 누워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못 오는가? 역시 서리법 사용이 된 거죠. 자, 약수 삼천리가 둘러져 있어 못 오는가? 자, 약수는 물인데요. 그 물길이 3,000리나 있어서 아주 물길이 아주 길어. 그러면 어때요? 아주 물로 단전된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거리가 3천리 그 정도의 길이나 된대요. 약수라는 건 물로 막힌 거리다라는 게 얘기야. 그게 3천리나 된대요. 즉 단절을 얘기하는 거야. 누구와의 단절? 님과 사랑하는 남편과의 단절의 어떤 거리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럼 그만큼 멀다라는 얘기는 아마도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못 오는가? 만리장성이 가려서 못 오는가? 자, 역시 계속 서리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못 오든가, 못 오든가, 못 오는가. 정말 못 오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왔으면 좋겠는 거거든, 얘들아. 그러면 어떤 의미가 사용된 거야?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 것은 뭐가 사용되는 거죠, 얘들아? 그렇지. 의미의 강조의 효과도 있지만 운율 형성도 있지요. 운율 형성. 자, 그러면 어떤 의미의 강조야? 자, 화자의 그리운 마음. 네. 화자의 어떤 그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슬픈 마음, 보고 싶은 마음, 보고픈 마음을 못 오는가 이런 것들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 갔죠? 자, 이어서 볼게요. 동쪽 창에 돋은 달이 서쪽으로 지거든 오시련가? 자, 동쪽의 창에 달은 동에서 떠서 얘들아 어디로 집니까? 서쪽으로 지죠. 그죠? 아주 이것은 일상적인 거야. 일상적인 것. 일상. 달이 서쪽으로 지거든 오시려나? 병풍에 그린 환개. 잠깐만요. 네, 이거는 일상적인 일이야. 일상적인 일. 이렇게 지면 아침이 되면 올려나? 아니면 병풍에 그린 환개. 그러니까 그림 속에 있는 환개는 닭이야. 노란 닭이야. 그것이 새벽쯤에 날 새라고 꼭꼭꼭 울거든. 오시려나? 자, 그런데 얘들아, 닭이 그 그림 속에 있는 닭이 울 수가 있습니까? 방금은 일상적인 상황이 돼서 아침이 되면 올 거냐라고 묻는데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자, 불가능한 상황이야, 지금. 새가 어떻게 올 수 있어, 지금. 아침 그림에 있는데.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다. 방금은 일상적인 상황이었거든, 여기까지. 지금부터는 불가능한 상황. 오시려나? 금강산 상사봉이 평지가 될 수 있냐? 금강산은 높은 산인데 거기에 꼭대기에 있는 봉우리가 평평한 평지가 된대. 이거 불가능한 거잖아. 불가능. 불이라고 쓸게요. 물밀어 배 둥둥 뜨거든 오시려나. 그래, 그거 어떻게 평지가 되어 물밀어 배를 둥둥 뛰어 올 수가 없잖아. 그치? 자, 불가능한 일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어이, 그리 못 오는가? 무슨 일로 못 오는가? 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어이, 또 뭐가 사용된 거죠, 얘들아? 자, 어이 감탄사 사용이 된 거네요. 영탄법, 어이. 그리 못 오는가?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못 오는가? 사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 왜 그런 거예요? 그리움, 어떤 안타까움, 슬픔, 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심화시키면서 형성을 하는 거예요. 자, 화자는 지금 뭐 얘기하냐면 처음에 가능한 일상에 대해서 그래도 오시려나 하지만 올 수 없다라는 건 알고 있어. 그래서 오히려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너가 못 오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사실은 점점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가슴속에 불이 나서 풀과 나무가 다 탄다. 가슴속에 불이 나서 풀과 나무가 다 탄다. 그만큼 화자의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죠. 눈물이 비가 되어 불은 끓여마는 한숨이 바람이 되어. 자, 잠깐 그래도 슬픔을 잊을 수 있지만 하지만 다시 그것이 바람이 되어 다시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다시 생긴대요. 안타까움, 보고 싶은 마음. 구곡강장 썩은 물이, 구곡강장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얘기하는, 우리 마음 하나, 마음 이런 거 깊은 마음, 모두 그 마음이 썩은 물이 되었대요. 왜 썩었을까? 너무 슬퍼 다 타버렸잖아. 그것이 바로 물이 어디로 올라가요? 눈으로 쏟아낼 때, 자, 눈물을 흘린다라는 얘기죠. 이미 내 마음이 불타와서 썩었어. 근데 그것이 이제 눈물이 되어 또 나오는 거야. 9년지수, 9년지수는 9년 동안, 옛날에 그런 얘기 있거든. 오랫동안 뭔가 안 좋은 일이 반복이 되면 시계면서 9년 동안 물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슬픔이야, 슬픔. 알겠니? 그 홍수같이 되었구나. 뭐가요? 그 눈물이요. 홍수같이 되었구나. 또한 그 물이요. 어떻게 되었어? 저 서울에 있는 그 한강같이 되었구나. 그 슬픈 마음이. 이해갔죠? 그러니까 지금 화자의 슬픈 마음을 다양한 비유와 이런 걸 통해 강조하고 나타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화자는 남편이 요절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 얘들아? 슬픔을 담겨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도 미리 얘기해보면 남편과 뭐 한 거죠? 사별한 과부의 어떤 아픔 그리고 신세 한탄을 다루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시 정리됐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작품 볼게요, 얘들아. 역시 이것도 이번에는 사설 시조야. 우리 아까는 가사였잖아. 가사는 좀 더 긴 시라고 보면 사설 시조는 가사보다 조금 더 짧은 시다라고 보면 돼. 자, 근데 여기서는요, 어때요? 작가 미상이야. 역시 작가 미상이죠? 자, 그러면 작가가 누군지 모른다면요, 일반 우리 백성,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또는 일상생활을 아주 자세하고 이렇게 담은 내용의 시가 많다라는 거야. 근데 제목도 이제 없는데, 그러면 얘들아, 제목이 그러면 시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줄이 제목이라고 생각해. 알겠지? 갈까보다 말까보다, 이게 바로 이 시의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용 이어서 볼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시 볼게요, 얘들아. 이 시는 갈까보다 말까보다 이렇게 제목을 생각하라고 했죠. 미리 주제도 선생님이 그냥 알려줄게. 이 시의 주제도 있잖아. 갈까보다 말까보다 하면 좀 느낌이 왔죠? 이 시의 주제는요, 임에 대한 역시 그림이야. 임에 대한 그리움. 님도 여기서 임도 또 떠났나 봐. 이렇게 떠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한번 내용 볼게요. 이 시도 있잖아. 이별 상황에서 님을 따라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그 망설이고 있다가 결국에는 님을 따라 떠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화자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내용의 시가 된다. 볼게요. 갈까보다 말까보다. 자, 뭐 하는 거지? 갈까 말까 처음에는 뭐예요, 얘들아? 망설이. 근데 얘들아, 아까 우리 청춘 가부가에선 이미 남편이 사별을 한 거야. 알겠죠? 그거는 좀 더 그리움, 님을 만나고 싶은 그리움과 자신의 신세 한탄을 좀 나타냈다면, 이 시는 이미 죽은 게 아니야. 님을 따라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님을 한번 따라가 볼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임을 따라 아니 갈 수가 없네. 이거는 안 간다는 거야, 간다는 거야? 가겠다라는 거죠. 아니 갈 수 없다라는 건 따라간다. 즉 님을 따라가겠다. 님을 따른다. 라는 화자의 어떤 의지를 볼 수가 있으니까 엄청 사랑하나 봐. 그치?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모레 가고 글피 가고. 자, 사흘곱절 계속해서 가는 거야. 계속해서 80 이틀까지 계속해서 갈 거래. 자, 뭐 한대요? 계속해서 가도 님을 따라 아니 갈 수 없네. 자, 심지어는 못 갈지라도. 자, 처음에는 오늘 내일 모레 급히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80리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얘들아? 점점 의미가 확대가 돼가고 있죠? 이거 무슨 표현법이냐? 점층법이에요. 길이가 멀어지는 거잖아. 시간도 멀어지고. 근데 심지어 다 님을 따라 못 간다고 해도 나는 님을 따라 아니 갈 수 없다. 간다라는 거야, 안 간다는 거예요? 가겠다라는 거예요. 님을 따라 나는 오랜 시간까지라도 나는 님을 따라 가겠다라는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야. 화자의 의지. 따르겠다.
따른다라는 화자의 의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 가지 만 가지 창과 칼 도끼까지 닥친다 할더라도 얘들아 내가 님을 따라가는데 그 길이 봐봐 창과 칼 도끼까지 막 있대. 그렇다는 얘기는 이 상황들이 얘들아 긍정적인 거냐? 아니야. 나를 괴롭히는 나를 좀 방해하는 대상들이거든. 칼, 창, 도끼 이런 것들이 날 못 가게 한다 해도 나는 임을 따라 아니 갈 수 없대. 그렇다는 얘기는 임을 따라 나는 가겠다. 의지야 의지. 선생님 이것이 다 설명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토요일 나와서 물어보는데 이거 님을 따라간다는 거니 안 따라간다거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거요 안 따라갑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겠죠. 자 나무라도 은행나무는 음양을 분하고 자 갑자기 은행나무가 나왔어요. 분야도 서로 마주 있고요. 돌이라도 망부석은 암수를 따라 마주 섰는데 자 볼게요. 은행나무와 망부석은 은행나무도 음과 양 남자와 여자 원래 예전에 여성은 음이라고 그러고 남자는 양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망부석도 있잖아. 이 돌도 암수 즉 여자 남자 이렇게 음양이 존재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나무나 망부석도 서로 이렇게 항상 같이 있는데 이런 뜻이야. 이해 갔습니까? 지금 화자는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니 얘들아. 그치. 은행나무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야. 화자는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다? 자, 은행나무. 왜? 암수가 같이 있잖아. 그리고 하물며 움직이지 않는 저 돌에도 암수가 같이 서로 봐주보고 있대. 왜? 짝을 이루고 같이 있는 거잖아. 짝을 이루고 같이 하잖아. 항상.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다라는가 화자는 부럽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나는 자꾸 따라가야 되잖아. 님을 따라서 막 가야 되니까 부러운 거야.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그 시하고 우리 비교해볼까? 청춘가부가에서는요 역시 부러움의 대상이 있었어. 그치? 견효와 직녀가 있었고 칼 2가지 종류 있었고 또 뭐 있었냐? 날짐승 길버러지 용천검 태아검 견우 직녀 얘네들도 만나는데 왜 나는 님을 못 만나냐? 부러움의 대상이었지? 부러움의 대상이자 화자의 외로움을 강조하는 대상이었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은행나무 망부석은 항상 둘이 같이 짝을 이루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갔죠? 마주섰는데 이네 팔자는 왜 그리 주책 없이 간 곳마다 있어야 할 힘이 없어 나는 못 살겠네. 자,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주구장창 따라가는데 왜 갈 때마다 님을 맨날 놓치는 거냐고. 이해갔니?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항상 인과 지금 화자는 보니까 따라만 가. 인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야 못하는 거야. 임과 함께 하지 못하는 함께 있지 못하는 처지를 뭐 하고 있어요? 네, 한탄하고 있어. 맨날 주구장창 따라가려고 하는데 같이 계속 있지를 못하네. 그래서 한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좀 두드러진 특징, 뭐를 통해?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처지를 뭐 하고 있다? 대비하고 있다. 얘네들은 항상 같이 하지만 화자는 어떻다? 외롭다. 같이 하지 못하잖아. 맨날 자기는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럼에 불구하고 따라가겠다라고 해. 야,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의 그 화자는요, 소극적인 성격이냐? 적극적인 성격이냐? 따라가겠다라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성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인 의지도 표현하고요. 화자의 사랑하는 마음도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갔죠? 혹시 그 정리해야 될 게 있으면요. 이렇게 멈추기 버튼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 다음에 신영복 그 수필로 이어서 갈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작품은 수필이거든. 신영복이라는 작가의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작품이야. 우리가 작가 이름은 모르더라도 얘들아 제목을 보면 대충 이 글에서 뭘 얘기를 하는지 소재를 찾고 유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보니까 당신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나무를 더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이 글은요 수필이에요. 현대 수필인데요. 좀 두드러진 특징이 약간 편지글의 형식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것을 서간체 수필 편지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편지.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하는 수필이기 때문에 기행 수필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성격도 미리 얘기한다면 이 글의 성격은 비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같이 선생님을 읽으면서 과연 여기서 말하는 작가는 누굴 비판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면서 읽는 거야. 그리고 어떤 중요한 생각, 즉 사색을 담고 있어요. 사색은 뭐죠? 얘들아, 철학이잖아. 사색적이다. 자, 이 글의 주제는 조금 이따 말하고요.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준 태백산 손께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자, 사실은 당신이라고 하지만 어떤 대상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즉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수필의 특이점은 독자가 이 글쓴이 작가가 말하는 대상이 되는 거야. 이해가죠? 네. 그래서 말을 건네는 식으로 계속 사용이 되거든요. 자, 어디에서 편지를 띄운데요? 네,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운데요. 그래서 편지글의 형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좀 더 뭘 줄 수가 있으니까, 예, 친근감. 나에게 보내는 엽서래잖아요. 그럼 우린 들어야 되겠죠?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자, 뭐를? 네,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한대요. 왜 나무를 더 사랑할까? 자, 왜? 아침 햇살에 그 빛나는 소나무가 너무 아름다워 보였던 거야. 그래서 왜 사람보다 나무가 더 낫다 하는 게 이해가 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0년, 300년, 더러는 500년의 풍상. 풍상은 바람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고난, 뭐 이렇게 의미할 수 있네요. 벽근 소나무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에 버텨온 것에 이르러 차라리 경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경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경이롭다, 멋지게 느껴졌다 이런 뜻이야, 얘들아. 경이롭다. 선생님 다시 써줄게요. 경이롭다 이런 뜻입니다. 경이롭다. 얘도 그렇네요. 자, 뭐 하고 있습니까? 얘들아, 예찬하고 있는 거, 예찬. 그렇잖아. 선생님도 가끔 지구의 주인은 원래 인간이 당연히 아니지만 나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항상 움직일 수 없고 저런 온갖 풍상을 다 그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맞고 버티잖아요. 너무 대단하다라고 느끼거든요. 역시 작가도 그래서 당신들이 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잘 버티고 이렇게 잘 견뎌내고 이래서요.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 달리, 자, 그와 반대로요. 소나무는 어떻죠? 버텨내잖아요. 그곳에서. 근데요, 대조를 이루어요. 우리들은 어떻냐면요. 맨날 정신없이 뛰어다녀요.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 서서 우리와 다르다라고 했어요. 자, 소나무와 우리를 대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와 소나무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자, 우리들과 달리 소나무는 오로지 어떻게 한대요? 자기가 서 있는, 즉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 서서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소나무가 서 있는 거. 아주 작은 땅 한 공간에 서서 어쩜 이렇게 우람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이로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땅도 필요하지 않아. 그럼에 불구하고 이렇게 우람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라나잖아요. 그쵸? 우리 하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대조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 하나 살으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과 경쟁하잖아요. 근데요, 소나무한테는요, 이렇게 신발 한 켤레 되는 이런 토지만 있어도요, 이렇게 우람하게 세월의 풍파를 거치며 오랜 세월 동안 아름답게 자란대요. 그래서 나한테는요,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경이롭게 느껴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 누가요? 우리들이요. 그쵸? 우리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소비하고 있어요. 그죠? 소비하면서도요.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변변히 이루지도 못해요. 소나무보다 더 많이 쓰지만요. 그런 나에게 작가에게 얘기하는 거죠. 소강리의 솔숲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같이 느껴집니다. 자, 소강리의 솔숲, 소나무가 모여있는 그곳에서 소나무가 마치 뭐를 들고 있는 것 같대요. 회초리를 들고 있고요. 그가 엄한 스승 같대요. 자, 소나무에 있는 숲을 뭐 한 거죠, 얘들아? 네, 의인화하였죠. 그렇잖아, 얘들아. 그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나무는 작은 평수 하나만 지어주면 그것도 신발 정도 발 디딜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아주 예쁘고 멋있고 이런 나무를 키워내는데 우리는요 하루 종일 소비하면서도요 뭔가 이뤄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쓰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그 소나무한테 우리는 미안한 마음도 들고 때로는 한 대 맞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생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한 스승같이 느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갔죠? 자, 근데 마치 회초리를 들고 있다, 마치 뭐뭐한 듯 여기서는 직유법도 사용이 된 거예요. 자, 이어서 볼게요. 어젯밤 별 한 개를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당신도 역시 또 이들의 있는 청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별 한 개를 왜 볼 때 100원을 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소중한 대상이 나옵니다. 자, 별입니다, 별. 별도 역시 하늘에 떠있는 아름다운 자연물이에요.
그걸 낼 때마다 100원씩 내라 라고 얘기한대요. 자,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룹을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죠? 자, 화자가, 즉 작가가 생각하는, 즉 서술자가 생각하는 소중한 대상. 자, 별과 소나무라는 자연물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어. 사실 서울에서 그보다 못한 것은 그보다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와 대조되는 공간이에요. 어디죠, 얘들아? 서울이라는 공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소나무가 있는 숲의 세계와 대조를 이루는 공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대광리 맞습니까? 네, 소강리네요. 자, 소강리의 숲과 대조를 이루는 공간은요, 어디입니까, 얘들아? 네, 서울이에요. 서울은요, 어떻습니까? 네, 서로 대조를 이뤄요. 자, 좀 더 어디가 더 물질 중심적인 공간이죠? 바로 서울은요,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쵸? 자, 소강리 숲에 있는 곳은요, 아름다운 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소나무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이 서울이라는 공간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서로 대조를 이루는 공간입니다. 왜 그렇게 느끼냐면 아주 비싼 값을 치르며 살잖아요. 언젠간 경복궁 보건공사 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의 전궁인 기본 군제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당시 옛날에 경복궁에 일제강점기 때 그 궁궐이 왕이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에서 그거를 막 마음대로 고쳤거든. 근데 그걸 다시 복원하는 공사를 했대.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러나 막상 오늘 여기 소강리 소나무 숲에 와서는 이게 원래 모습을 찾는 게 당연할까? 라고 고민이 들었대. 왜 그러냐면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뭐가 많이 들겠어, 얘들아. 다시 원래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되잖아. 그지? 반성하게 됐다라는 얘기야. 즉 경복궁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가 원목으로는 200만 재, 11톤으로는 500대라는 엄청난 양이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소모가 되는 거야. 그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경복궁을 다시 만드는데 다시 만드는 건 아니고 일부만. 그래서 그 나무가 소모가 되잖아. 얼마나 아깝니? 그 나무 하나를 키우는데 몇백 년의 시간이 걸리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소나무가 없어져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이 된대요. 반성이 되고요. 무리한 고집이라 생각이 든대요.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높여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에 참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이 몇백만 년 동안 나무들의 역사잖아. 이해가니? 우리가 단순히 500년도 안 되는 그 궁궐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 그 궁궐보다 먼저 더 지어진 몇백만 년의 역사를 잘라내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작가는. 자, 이어서 볼게요.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또 들었대요. 어쩌면 소나무가 아니라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닐까?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문득 지금 서울 거리 자동차 속에 앉아있을 당신의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속에 있는 우리. 이건 우리야, 우리. 청자. 그리고 외딴선에 갇혀 목말려 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솔방울을 일부러 많이 다는 건 어쨌든 소나무는 그걸 통해 번식을 하거든. 근데 많은 솔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거는 자기의 자손을 많이 퍼뜨리려고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자신이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소나무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참 슬프게 느껴졌대요. 자, 외딴선에 갇혀 목말라 하는 이 소나무는 어떤 소나무야? 이미 자, 물질 중심에 놓여서, 그쵸? 파괴된 소나무죠. 네, 서울에 있는 물질 중심에 놓여서 파괴가 되는 그런 소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버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카시와 하럽수의 침습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카시가 변성력이 되게 좋거든요. 하럽수 마찬가지고요.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가꿔 놓으면 이제 다른 경쟁수들이 쳐들어와 소나무를 몰아낸다는 것이지요. 네, 몰아낸대요. 이 모습에서 사실은 뭐 나무가 나쁘지만은 않겠지만 여기서는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소나무는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그래도 살아나는 건데 소나무가 그 환경을 가꾸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아카시아 하렵스들이 소나무를 밀어낸대요. 밀어내.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일종의 이들이 사람으로 본다면 무한 경쟁,
소나무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밀리는 사람. 그리고 아카시아와 하려스는 어떤 사람이죠? 그죠? 밀어내는 사람. 경쟁을 중시하는 사람.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작가는 아까 앞에서 소나무를 예찬을 하다가 이번에는 소나무 같은 사람들과 소나무를 밀어내는 아카시아와 하려스를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작가는 화자라고 할 수 없죠. 작가는 소나무같이 굳건한 사람들을 밀어내는 이런 무한 경쟁 같은 삶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한 경쟁이 비정한 논리가 뻗어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나는 마치 꾸중을 듣고 집 나오는 아이처럼 역시 지규 반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을 나왔습니다. 솔방울 한 개를 주워들고 내려오면 생각을 했습니다. 거인에게 잡아먹힐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신화를 생각합니다.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거기서 새 생명이 돋잖아요. 그죠? 약한 존재야. 여기서 소나무의 솔방울은 약한 존재를 또 상징한다라고 봐야 돼. 무수한 솔방울들이 끈질긴 저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솔방울이 어딘가에 떨어져 다시 자라날 것이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약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나중에는 그래도 강인한 생명력으로 자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글에서 글쓴이가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얘들아? 주제는 뭘까 한번 생각해보자. 주제는 어떻게 보면 소나무는 작은 공간 안에서도 그렇게 잘 자라지만 우리는 무한 많은 걸 써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즉 무차별적인 뭘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소비 그리고 무한 경쟁 비판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현대 사회를 또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자 묵묵하지만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죠? 소나무의 삶을 배우자. 자, 이게 글쓴이가 느끼는 삶의 얘기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인간을 이기적인 대상이다라고 얘기해. 이기적이고 소비적인 인간이야. 복원을 하려고 그 많은 나무를 쓰잖아. 반면에 소나무는 어때? 작은 공간 안에서도 많은 걸 읽어내죠. 그래서 이 작가는요, 얘네들을 서로 뭐를 이루어져? 대조를 시켜 우리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작가는 굉장히 어떻다라는 거야? 성찰적이고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41번부터 문제를 풀 거니까 여러분 이거 잠깐 들은 다음에 정리한 후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 다음 영상에서 문제 같이 풀어보자.